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네, 금일 수업 필리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숙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무역영어의 구성과 범위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시기 때문에 자, 꼭 이것은 필기하십시오. 제가 자, 교재에다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수기를 적으셔야 되거든요. 이건 적으시면서 자,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절차적 지식으로 만드십시오. 첫 번째, 무역영어에서는 무엇을 공부한다? 통신문을 공부합니다. 통신문. 통신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메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편지를 보낸다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일본에 있는 중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나의 거래처에게 무역 대상자에게 자, 우리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통신문입니다. 이 통신문은 매년 몇 문제 나온다?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한두 문제. 적은 분량이지만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순서 배열 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도 일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 서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통신문. 두 번째, 무역 서류. 무역 서류라는 것은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자, 무역에서 사용되는 자, 일정한 양식, 폼이 있습니다. 폼. 우리 동사무소 가서도 일정한 양식이 있잖아요. 주민등록 등본처럼 그런 양식이 있는 것처럼 무역에서 사용되는 어떤 양식,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 대표적으로 세 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상업송장. 두 번째, 운송서류. 세 번째, 보험서류. 이것이 무역의 3대 서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업송장. 상업송장은 뭐냐면요, 여러분.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가볍게 기억하세요. 상업송장은 뭐다? 우리 수출상이요. 자, 보세요. 우리 수출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수출상. 수출하는 사람. 수출상, 수출자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수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수출상이 물건을 보내는 자잖아요. 자, 물건을 보내는 자가 자, 보내는 서류입니다. 이 자가 보내는 서류가 바로 상업송장이에요. 무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인데요. 이런 물건이 이 정도의 상태로 이 정도 수량이 이 정도 가격으로 너한테 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업송장입니다. 아셨죠? 보통 물품 명세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물품에 대한 내역서 같은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들어가 있고요. 수량도 들어가 있고요. 제품이 어떤 것이다라는 게 담겨 있어요. 이 상업송장을 기반으로 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금 결제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운송서류가 있습니다. 운송서류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국외에 있는 지금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주 당사자가 국외에 있는 수입자에게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당연히 운송이 필요하겠죠. 제가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내 차에다 실어서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외 운송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운송서류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운송서류가 바로 BL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BL.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자, 송장을 보내죠. 쉽게 말해 송장. 이 송장은 물품에 대한 명세표다.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운송서류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자, BL이다. BL은 뭐냐면요.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택배를 시켰어요. 택배를 이제 우리가 어디 누군가에게 택배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택배하시는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물건을 주고 그분이 저희한테 뭘 줍니까? 물건 받았다라는 취지로 뭘 준다? 운송장을 끊어줍니다. 그 운송장. 그게 바로 BL이에요. 자, 이 BL이라는 건 보통 해상운송에서 선박회사가 우리 수출자한테 물건을 받았다라는 자, 취지로서 발급해주는 그런 증서예요. 그게 바로 뭐다? BL이다. 다시 한번. 선박회사가 수출자한테 물건을 보내는 자에게 자, 물건을 받았다는 취지로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자, 발행해주는 서류다.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BL은 아주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따가 필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보험서류는 뭐다? 보험서류 이겁니다. 자, 화물이 자, 우리 운송 중에 멸실이 될 수도 있고 자, 우리 아예 자, 멸실될 수도 있고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라지거나 물건이 이제 다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누가 자, 보험을 누군가는 들어야 되는 거죠. 수출상이 혹은 수입상이
누군가는 보험을 들어야 돼요. 화물에 대한 멸실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때 필요한 게 뭐다? 보험 서류다. 자, 우리 팔럿이라고도 하고 서티피킷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가 핵심 3대 서류가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실무적인 내용이 한 10%, 20% 추가돼서 나옵니다. 자, 요런데 한 10에서 20% 정도 출제가 되겠죠. 자, 실무에 대한 내용이 요거와 관련돼서 한 10에서 20% 전체 시험에서 그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 세 개에서. 자, 그리고 국제 협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이 70%가량 출제가 됩니다. 70%. 자,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에서 30, 여기서 70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70% 출제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정지하시고 필기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중요한 규칙들이 있어요. 규칙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 교재를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우리 그 무역 영어의 이해에서, 자, 거기 보면은, 자, 그 두 번째 2번 계약 관점에서의 무역의 절차 요소에서의 그 주요 규정들이라고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이, 자, 국제 협약과 규칙들입니다. 거기 보면 뭐 비엔나 컨벤션 그런 거 나오죠. 세일 오브 자 구스 액트도 나오고 인코텀즈도 나오고 등등등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국제 협약 규칙이고 70% 출제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1순위는 뭐다? 전체 40문제 중에서 몇 프로? 자, 매년 6에서 7문제 출제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했었죠. CISG. 자, 그리고 인코텀즈. 그리고 UCP입니다. 자, 적으세요. CISG, 인코텀즈, 자, UCP. 이 세 개를요, 우리 관세사 시험의 3대 소스라고 합니다.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은 부분. CISG, 인코텀즈, UCP.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적으셨죠? 1순위입니다. 협약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단연 중요한 거 세 가지.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토익 시험은요, 여러분. 사실, 자, 우리 전범위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모든 영어 단어. 그런데 우리 관세사 시험의 무역 영어는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픽스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결 쉽죠. 정리만 잘한다면. 자, 그리고 두 번째, 2순위. 매년 각각 2문제씩 나와요. 매년. 거의 그렇습니다. 그게 2순위인데요. URC라는 것이 있습니다. URC. 그리고 헤이그라는 것이 있고, 함부르크라는 것이 있고, 자, ICC 2009라는 게. 일단 적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3순위가 있습니다. 매년 한 문제에서 2문제꼴로 출제가 됩니다. MT 관련돼서 MT 조약, 그 다음에 우리 MIA, 그리고 뉴욕 협약이 있습니다. 일단 적으십시오. 자, 우리 정지화면 하시고서 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CISG와 인코텀즈와 UCP다. 되셨죠? 자, 하나씩 제가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은 교재에도 있지만요. 보겠습니다. 여기 CISG는요, UN에서 제정한 겁니다. UN에서 제정한 우리 국외에 존재하는 당사자 간의 어떤 물품 매매에 관련된 통일법입니다. 그게 뭐다? CISG다. UN에서 제정했다. 자, 물품 거래에 관련된 통일법이다. 그리고 인코텀즈는 우리 교재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코텀즈는 뭐다? 우리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정형거래 조건. 정형거래 조건. 자, 보세요. 인코텀즈.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 국외에 존재하는 두 당사자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겨요. 뭐 이런 거 있죠. 자, 내가 비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 되니? 뭐 너가 어디까지 부담해라. 또는 물건은 어디부터는 네 책임이야? 내 책임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서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나눠야 될, 약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역거래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관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출국의 본선에 하나의 예입니다. 예. 인코텀즈의 예. 수출국의 본선에 선박에다가 물건을 딱 올려주는 그 순간 수출상의 의무는 종료되는 자,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들어는 보셨나요? FOB 조건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FOB 조건.
FOB 조건이 뭐다? 수출상이 수출국 내에 있는 선박, 본선에 물건을 적재해주는 순간 수출상의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거다? 수출상이 부담하는 것이고 여기까지의 위험에 대해서 누가 부담하다? 수출상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부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위험이라든가 비용에 대해서는 수입상이 부담하는 거겠죠. 그런 걸 FOB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FOB 조건.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정통적으로 사용된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이 오랫동안 사용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변형도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적재해주는 비용, 그리고 여기서 뭐 치워주는 비용, 여기서 다시 밑으로 넣는 비용, 뭐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미국 FOB냐, 유럽 FOB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화시킬 필요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통일을 만든 규칙이 바로 인코텀즈라는 겁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정형거래 조건의 통일적 해석을 위한 규칙입니다. 다시 한번. 정형거래 조건의 통일적 해석을 위한 규칙. 그게 바로 인코텀즈. 자, UCP는요. 그냥 한번 들어만 두세요. UCP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 은행이 원래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무역거래에서는 두 당사자가 있으면, 수출상이, 뭐를 하죠? 수출상이 물건을 보내면 수입상이 그에 대응해서 뭘 합니까? 대금을 결제하죠? 대금을 결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수출상이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물건을 보냈으나 결제를 못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은행이 개입돼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은행이 개입돼서. 그때 그 돈을 결제받는 방식이거든요. 은행이 개입된. 그런 결제 방식에 대해서 규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건 뭐다? UCP라는 거다.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시작.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는 게 바로 UCP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기억하세요. 우리 CISG는 물품 매매법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UN에서 만든, 얘는 법이에요. 법의 위치고요. 국제법입니다. 그리고 인코텀즈와 UCP는 뭐다? 이따가 할 겁니다. 이 두 개는 국제 규칙이라는 겁니다. 국제 규칙. 얘도 국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규칙은, 법은 UN에서 제정합니다. UN. 우리도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잖아요. 아무나 제정하는 게 아닙니다. CISG는 UN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우리 UN 무역법위원회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온시트리라는 곳에서 나중에 교재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코텀즈와 UCP는 규칙으로서 ICC라는 민간단체에서 만들었습니다. ICC라는 민간단체. 이 세 가지가 빅3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통일법, UN의 통일법, 물품 매매에 대한 통일법, 인코텀즈는 정형거래 조건, 이런 FOB와 같은 이런 오랫동안 사용된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을 위한 통일규칙. UCP는 뭐다? 신용장이라는 걸 배우시게 돼요. 신용장 통일규칙이에요. 신용장 통일규칙. 은행이 개입된 결제 방식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것들. 그게 바로 UCP.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려운 내용까지 다 하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URC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URC도 한 두 문제 출제되는데 URC는 뭐다? 여러분 기재해 놓으세요. 적으시고 조그만 글씨로 추심통일규칙입니다. 추심통일규칙. URC 뭐다? 추심통일규칙.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추심통일규칙. 추심통일규칙은 뭐냐면 이것도 은행이 개입된 결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UCP처럼 신용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적어 놓으세요. 결제 방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추심통일규칙. 그 다음에 헤이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송과 관련된 법리입니다. 운송이라고 써놓으세요. 운송과 관련된 거. 함부르크가 있습니다. 함부르크. 우리 함부르크도 있고 ICC도 있습니다. ICC. 그 다음에 이 함부르크는 헤이그와 함께 운송과 관련된 법리입니다. 이 녀석도 운송이라고 쓰시고요. 이 녀석도 운송과 관련된 것이다. 함부르크. 기재해 놓으세요. ICC 2009는
보험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보험. 지금 3대 서류가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자, 보험과 관련된 것. 자, 그리고 3순위는 뭐다? MT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MT 조약은 복합 운송. 이것도 운송이라고 쓰세요. 운송과 관련된 겁니다. 운송과 관련된 것. 한 문제, 두 문제 출제되는 거. MIA는 뭐다? 이것은 보험과 관련된 겁니다. 보험이라고 일단 써놓으세요. 아, 그냥 지금은 여러분 편하게 보험과 관련된 거구나. 그 다음에 뉴욕 협약은 자 이런 겁니다. 이 양자 간에 쉽게 설명을 드려서 크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출상이 물건을 보내고 수입상이 대금 결제해주면 깨끗하게 당해 거래는 끝나는 겁니다. 자, 마무리 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출상이 계약과 일치되는 물품을 보내지 않았어요. 돌멩이를 보냈어. 혹은 아예 보내지도 않아서 선적도 안 했어. 자, 그럼 위반한 거죠. 또 반대로 수입상이 물건 받아놓고 대금 결제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이것도 수입상의 계약 위반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일방 또는 쌍방, 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결하는데 무역에서 소송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상사중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사중재. 따라해보세요. 상사중재. 상사중재는 뭐냐면 소송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사중재라는 것은 무역에 관한 전문가라든가 특정한 자 우리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 이런 구성원이 돼서 자 우리 1심으로 소송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 다툼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상사중재라는 것인데요. 우리 무역에서만 있는 겁니다. 자, 상사중재라는 것인데 이 상사중재와 관련돼서 자 규정을 해놓은 법리가 바로 뉴욕 협약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다 쓰세요. 상사중재.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무역에서 대표적인 방식이 뭐다? 상사중재다. 그런 상사중재를 해결하는 것이 뉴욕 협약이다. 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 하셔도 되고 안 보고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걸 잘 따라오시면 앞으로 무역영어 공부는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나 이걸 지금 안 따라오시면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해보실게요. 무역영어의 구성과 범위는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절차적 지식으로. 첫 번째보다 통신문과 같은 그런 우리 의사표시다. 뭐 메일 같은, 자, 편지 같은 통신문. 두 번째가 뭐다? 우리 무역 관련된 서류죠. 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다? 자, 국제협약이나 규칙 같은 국제법리다. 법과 관련된 것. 이 세 가지. 암기되셨죠? 통신문, 그 다음에 무역서류, 그 다음에 국제협약이나 규칙. 자, 그리고 저 통신문은 몇 문제 정도 나온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뭐 주로 순서 배열 같은 것들이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무역 서류에서는 3대 서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역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자, 첫 번째보다 우리 자, 상업 송장. 우리 물건을 판매하는 수출상이 물품에 대한 내역서를 보내는 거예요. 상대한테. 대금 결제 받기 위해서. 이런 물건 가니까 얼마를 결제해 주세요. 라는 계산서 같은 걸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송장입니다. 10점. 그 다음 운송서는 뭐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송이 수반되는 거죠. 운송 없이는 물건이 못 가요. 내가 갖다 줄 수 없으니까. 운송서류. 그리고 보험은 뭐다? 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이나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출상이나 수입상 둘 중에 하나는 보험을 부보합니다. 그게 바로 보험서류. 이렇게 기억하면 퍼펙트. 자,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처음이시니까. 그리고 갈수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에서 30% 나오는 거죠. 30%. 여기에서 70%가 나오는 겁니다. 뭐다? 바로 협약과 관련된 것이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는 이 세 개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뭐다? CISG. CISG는 뭐다? 통일법이다. 자, 매매에 관한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통일법이다. 누가 제정했다? 유엔에서 제정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코텀즈는 뭐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FOB와 같은 FOB가 뭔데? 자, 수출상이 자, 자신의 수출국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배우게 됩니다. FOB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배우실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FOB 같은 이런 조건에 대한 해석이 나라마다 또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 통일을 시켰다는 거죠. FOB는 딱 여기까지만, 수출상이 여기까지만, 본선의 적재까지만 비용 부담하기, 여기서 위험이 넘어가기,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이 바로 인코텀즈,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 통일 규칙. 다시 한번 정형거래 조건, FOB와 같은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 통일 규칙. 그리고 UCP는
결제할 때 신용장이라는 게 사용된다고 그랬죠? 신용장. 은행이 개입되는 겁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 이게 1순위. 암기되셨죠? CISG, 인코텀즈, UCP. 네, 되셨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그 다음 두 번째, 2순위가 뭐다? 두 문제씩 출제되는 게, 자, URC. URC는 뭐다? 추심의 통일 규칙. 추심과 관련된, 결제와 관련된 거죠. 결제, 추심 통일 규칙. 헤이그랑 함부르크는 뭐다? 운송과 관련된 겁니다. 운송이라고 써놓으세요. 그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헤이그랑 함부르크가, 뭐다? 운송과 관련된 것. 그리고 앞으로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요. ICC는 뭐다? 보험에 관련된 약관입니다. 우리 보험 가입하면은 이렇게 뒷면에 보면 깨알같이 막 보험의 약관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약관입니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자, 보험 약관. 자, 그리고 3순위. 한두 문제 출제되는 게 뭐다? MT. 복합운송에 관련된 조합. 그냥 운송이라고만 써놓으세요. 복합운송이라고 써줘도 되고요. 복합운송은 뭐다? 복합운송은 여러분 제가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복합운송 간단하게 나중에 자세히 배우고 복합운송은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이 가는 데 있어서 운송 수단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행기로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가다가 다시 운송수단이 육상으로 바뀐다거나 또는 해상으로 가다가 육상으로 바뀐다거나 철도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종의 상이한 운송수단이 결합돼서 하나의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복합운송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복합운송에 관련된 규정들을 담고 있는 것이 MT 조약입니다. MT. 대학에 MT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농담입니다. MT 조약.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MIA는요, 보험에 관련된 영국 국내법입니다. 보험에 관련된 영국법이다. 영국의 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뉴욕 협약은 뭐다? 양자 간에 일정한 이유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무역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상사중재라는 거다. 우리 국내에선 다툼이 일어나면 소송 걸잖아요. 근데 국제적으로 소송 걸기에는 너무 번잡스럽고 우리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사중재라는 것으로 해결을 한다. 자, 그래서 뉴욕 협약. 상사중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면 퍼펙트 하십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암기하시고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완벽하게 암기하시면은 이제 무역영어 첫 단추가 잘 껴지신 겁니다. 자, 저와 함께하는. 자, 도대체 뭐가 출제되는지는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1페이지 펴세요. 자, 무역영어란 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공부를 하는 건.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자, 그거에서 가지치기를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십니다. 제가 오늘 수업에서도 시작부터 공부에 대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마음가짐을 재정립하시고 자, 수험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큰 그림 이렇게 그리시고 가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암기되셨을 겁니다. 네. 자,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네. 거기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우리 교재에서, 거기, 일반적인 무역의 절차라고 나와 있잖아요. 1절에 무역영어의 이해가 있고요. 무역 절차에서 일반적인 무역 절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보실 거고요. 거기 일반적인 무역 절차 밑에 계약의 관점에서 무역 절차의 요소들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시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무역거래의 기본 당사자의 명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칭. 요 명칭은 오늘 외우실게요. 자, 조금 어렵지만 자, 외우셔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출상하고 수입상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런 주체부터 알고 가시는 거예요. 주체. 무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사자의 이름이 막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지금 혼선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매매 관계에서는 수출상을 뭐라고 한다? 매매 계약 관계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셀러라고 합니다. 셀러가 무슨 뜻이에요? 물건을 판매하는 자죠. 판매하는 자가 뭐다? 셀러다. 자,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는 자가 뭐다? 바이어다. 수입상. 그렇게 기억하세요. 아, 매매 계약에서는 셀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무역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하죠? EX가 외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엑스포터 하면은 수출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상은 뭐다? 임포터가 되겠죠. 수입상은
IM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수입상이 되는 겁니다. ER 붙여서. 신용장이라는 거 이따가 배우실 거예요. 신용장은 뭐다? 신용장은 은행이 개입된 결제 방식이다. 여기서 신용장에서는 요거 좀 조심하세요. 자, 지금 당장은 못 외우십니다. 그래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수출상, 신용장에서는 수출상 이름이 바뀝니다. 이렇게. beneficiary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beneficiary. benefit. 이게 bene가 우리 이익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익을 얻는 자가 수출상입니다. 즉, 신용장을 통해서 수익을 받는 자, 즉 돈을 결제받는 자, 그 자가 바로 beneficiary가 됩니다. beneficiary. 수출상이 돈을 나중에 결제받겠죠. 물건 보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입상이 이름이 뭐다? applicant. applicant로는 신청인이라는 뜻이에요. 신용장을 자, 개설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설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국문으로도 좀 쓰실까요? 자, beneficiary는 무슨 뜻이다? 옆에 수출상 beneficiary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applicant는 뭐라고 한다? 자, 우리 개설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개설, 신용장 개설해주세요 라고 의뢰하는 자. 누가? 수입상이. 좀 그것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화나움 관계에서 보세요. 화나움 관계. drawer는 자, 어음을 발행하는 자입니다. 쓰세요. 어음 발행인. 써보세요. 어음 발행인을 뭐라고 한다? 자, 환어음, 이따가 배우실 겁니다. 어음 발행인을 뭐라고 한다? drawer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draw이가 좀 어렵죠. 우리 무역영어에서 이런 걸 잘 보십니다. 이 R을 붙였어요. 왼쪽에 수출상은 drawer예요. 그럼 어음을 발행하는 자고요. 옆에 draw이라고 돼 있죠. draw이는 어음에 대해서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인이라고 써놓으세요. 지급인. 드로이가 뭐다? 지급인이다. 자, 그리고 지금은 다 못 외우십니다. 운송관계에서는 뭐다? 쉬퍼. 수출상을 쉽이요. 이런 뜻입니다. 선적하다라는 뜻이 쉽이잖아요. 선적. 그래서 물건을 실어주는 자가 누구예요? 쉽하는 자가. 당연히 수출상이겠죠. 그래서 쉬퍼라고 합니다. 쉬퍼. 다른 말로 하면은 컨사이너라고 합니다. 끝부분을 좀 보세요. OR. 아, 벌써 이게 좀 어렵다. 이게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당연히. 처음 보신 거니까, 생소하니까. 그냥 한번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못 외우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컨사이너. 그리고 옆에 보시니까 수입상은 뭐라고 하죠? 끝에가 달라졌어요. 컨사이니. 이 하면은 보통 당하는 자입니다. 당하는 자. 이렇게 받는 자, 물건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컨사이니. 자, 그래서 수출상과 수입상의 이름을 좀 기억하시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막 수출상, 셀러라고도 하고, 신용장에서는 beneficiary라고도 하고, 이쪽을 자, applicant라고도 하고, 뭐, exporter라고도 하다가, importer라고도 하다가 막 그럴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이름이 다양할까 하지 마시고, 아, 그렇게 있구나라는 걸 미리 선제적으로 아시면 편합니다, 공부가. 아셨죠? 한 번만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보시고 하세요. 자, 여기에서 매매 관련해서 물건 보내는 자 뭐라고 한다? 셀러. 그리고 매매 계약 관련해서 물건 받는 자, 사는 자, 바이어. 굉장히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출상을 뭐라고 한다? 물건 내보내자니까 엑스폴터. 그리고 수입상은 임폴터. 프리스쿨이에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쉬운 내용 하고 앞으로 굉장히 난이도 있는 내용까지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네, 자 편하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또 뭐 있다? 우리 신용장 관계에서는 beneficiary. 수출상이 beneficiary. 수입상은 뭐라고 했죠? applicant. 개설 의뢰인, 개설 신청인이라고 합니다. 신용장 개설해주세요 하는 자가 이자예요. 수입상. 자, 그리고 또, 자, 우리 어음 관련해서는 이쪽이 어음 발행하는 자, drawer. 뒤에가 ER이죠. 이자는 draw, 어음 지급하는 자. 그리고 물건 보내는 자보다 운송계약과 관련된 것이 맨 마지막이에요. 운송계약 관련된 것이 shipper, 선적하는 자, 또는 consigner. 이쪽을 뭐라고 한다? 컨사이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주체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거기다가 이 주체 이제 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에다가 숙지하실 것은 운송계약에서의 주체 기억하시고 우리 무역영어의 관세사 무역영어의 범위는 이렇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자, 오늘은 퍼펙트 하신 겁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전반적인 흐름. 무역이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가볍게라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대로 하셔도 되고 이 그림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 그림대로 한번 쓰세요. 자, 제가 일부러 조금씩 다르게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첫 시간부터 자, 필기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 취지로 좀 쓰도록 2차 때는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짧은 시간 안에 자, 정말 많은 페이지를 자, 작성하셔야 돼요. 글로써. 자, 논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굳은 살이 100입니다. 여기하고 막 엄지에도 100이고. 그래서 쓰는 연습을 좀 하시라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씁니다. 자, 무역계약 전체에 대한 개괄을 할게요. 개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무역계약. 자, 보시면 이것만 이해하셔도요. 여러분 무역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무역계약 전체 개괄.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자, 성립 과정이 있습니다. 성립 과정.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아까 지금 이름 보셨죠? 이름. 아까 뭐였죠? 수출상, 수입상 할 때 그 이름. 수출상이 있고요. 수입상이 있습니다. 수출상을 뭐라고 했다? 매매계약에서는 셀러. 이쪽은 매매계약 관련돼서 바이어. 이 양자 간에 뭐가 체결되냐면 여러분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립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성립의 과정. 자, 제가 미국에 있는 제임스에게 물건을 좀 판매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제임스한테 자, 우리 계약하자 하고서 그냥 가서 계약합니까? 아니죠. 그 사전 과정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전 과정들, 그게 바로 성립이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성립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 영어로 뭐라고 한다, 여러분?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formation. 자, formation. 형성이라는 뜻인데요. 매매계약이 지금 형성됐다, 만들어졌다, 성립됐다, conclusion 하면 이것은 실무적인 용어죠. 체결됐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졌다. 이렇게 두 가지 영어 단어로 씁니다. 지금 혼용해서 외우세요. formation, conclusion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됐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조건들이 있죠. 그리고 자, 정형거래 조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형거래 조건. 기억하시는 분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렸어요. FOB. FOB가 뭐다? FOB는 수출상이 수출국의 본선, 수출국에 있는 선박, 수출하려고 하는, 지금 해외로 이동하려고 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해주는 데까지 수출상이 부담하는 조건이 바로 정형거래 조건. 제가 끊임없이 지금 복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세 가지의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 성립 과정에서는. 네.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요. 가볍게 이 성립. 여러분들 이걸 일단 판서를 하셔야 돼요. 정지하시고. 자, 힘들지만 판서하세요. 그리고 가볍게 또 설명을 또 드리면 이행 과정이 또 있겠죠. 이행 과정. 이행이 뭐다? 만약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체결되면은 자, 어떤 일들이 부수에서 일어난다? 물건을 반드시 운송해서 보내야겠죠. 운송이 일어납니다. 운송이. 운송 안 할 수 없죠. 운송을 하고요. 자, 운송하면서 혹시 물건이 멸실되거나, 멸실되다는 말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가질 수 있죠. 손상될 수 있죠. 그런 걸 대비해서 또 뭐가 필요하겠죠? 보험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이행의 과정, 성립 후에 이행의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상대방은 뭐를 하죠? 상대방은 이것에 대해서 수출상의 물건을 보내는 과정에서 운송도 하고 보험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상이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쌍무적으로 양쪽이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매매계약에서는. 자, 그러면 뭐 한다? 셀러는 자, 운송하고 보험하면 바이어는 뭐 한다? 돈을 줘야 되겠죠. 자, 결제합니다. 결제. 자, 쉽죠. 상당히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렇게 물건 보내고 돈 결제 받으면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종료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termination이라고 합니다.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영어로 perform, 수행한다는 뜻이고요. carry out, 이것도 수행한다는 뜻이고요. execute 하면은 이것도 수행한다,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단어가 자, 혼용해서 쓰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제까지 마무리되면 계약이 깨끗하게 끝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termination이라고 한다. 아셨죠? termination. 계약이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원활하지 않거나 또는 결제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되지 않죠. 자, 이런 경우에 뭐가 일어난다? 위반이 일어나요. 종료가 안 일어나고요. 자, 계약의 위반이 발생돼요. 위반. 요 단어는요, 좀 기억하세요. breach라고 합니다. breach.
계약의 위반이 발생합니다. 계약의 위반. 일방의 자, 우리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자, 계약이 종료되지 못하고 위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면 계약은 안 끝나요. 그럼 어떻게든 해결을 한다.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다? 자, 우리 위반한 당사자 말고 그 상대편에게는 뭐가 생긴다? 구제권이 생겨요. 상대편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난 구제받아야 되잖아요. 손해배상을 받는다거나 뭐 다른 여타의 수단으로 인해서 나는 자 어쨌든 구제를 받아야 돼. 그 구제권을 뭐라고 한다? 영어로 좀 기억하세요. remedy라고 합니다. remedy. 잘 나와요. 자, 계약 위반을 breach라고 하고요. 자, 우리 remedy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이 노란색 단어랑 여기 있는 단어까지. 자, 보세요. 첫 번째, 성립은 formation과 conclusion이라고 한다. 일방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자, 성립이 되면 자, 우리 이행을 하게 된다. 자, 이게 성립 과정이고요. 요 두 개가 무슨 과정이다? 자, 요 과정이 바로 이게 이행 과정이 되겠죠. 이행 과정. 자, 그리고 자, 만약에 양쪽에 깨끗이 자, 자신의 의무를 자, 이행을 하면 종료되겠지만 자, 종료되지 않고 위반되면 상대에게 구제권이 생기는 이 과정, 종료가 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이 과정.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성립 과정, 이행 과정, 자, 종료 과정. 쉽죠, 여러분? 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자, 그리고 이 상사중재는 뭐다? 자, 무역계약에서 아까 설명드렸죠. 자, 소송과 다르게 자, 무역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 그게 바로 상사중재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성립 과정에서 쓰이는 어떤 법리들이 있습니다. 국제 법리들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CISG 아까 뭐였죠? CISG는 네, 유엔이 만든 국제 물품 통일법이죠. 자, 그래서 요것이요, 우리 매매계약 성립에 자, 일정한 규정들을 담고 있어요. 아하, 매매계약의 성립 과정에 어떤 법이 적용된다? CISG가 적용된다. 좀 기억을 하세요. CISG. 자, 그리고 성립 과정에서 인코텀지가 사용돼요. 인코텀지는 뭐다? 이런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당사자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제가 수출상이에요. 그럼 수입상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수입자야, 내가 여기까지는 비용 부담할게. 내가 우리 부산에 있는 배 위에다가 물건을 딱 실어주는 비용까지 내가 부담할게. 그런 걸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FOB라고 했고 그걸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형거래 조건, 그러니까 우리 사전에 FOB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면은 말 길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FOB 할게. 그럼 알아듣는 거예요. 양 당사자는, 무역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해석의 통일규칙이 뭐였다? 인코텀지죠.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할 때 야, 이번에는 FOB 조건으로 하자. 그러면 알아듣는 거예요. 아, 수출국에 선박까지 실어주는 거구나 라고 양자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립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뭐다? 인코텀지다. 아셨죠? 자, 되게 쉽습니다. 지금 유형 용어가. 자, 큰 줄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UCP. UCP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죠? 결제와 관련된 것이 UCP죠. 이러한 법리들. 이 하얀색은 법리와 관련된 거예요.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그 큰 축으로. 자, 우리 결제와 관련된 거. 신용장 통일규칙이었죠? 암기되신 분도 있으세요, 지금. URC도 돈 주는 것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추심통일규칙. 한번 따라해보세요. 추심통일규칙. 자, 그리고 헤이그나 함부르크는 아까 뭐였다? 운송과 관련된 거였죠. 운송과 관련된 거. 그리고 MT는 뭐였다? 복합운송과 관련된 것들. 자, CMI도 운송과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 해상화물에 관련된 CMI 통일규칙. 자, 이것도 운송이라고 써놓으세요. 지금 처음 등장했죠. 운송과 관련된 거. 자, 이런 것들이 이행 과정에 필요하겠죠. 여기 운송과 관련된 거. 자, 결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운송 관련된 거 얘기했고, 이 운송은 여기 4개. 자, 그 다음에 보험 관련된 게 뭐다? MIA, 영국의 보험법. ICC는 뭐였다? 보험 뒷장에 있는, 보험증거 뒷장에 있는 약관. 이런 거였죠. ICC. 이것도 보험에 관련된 거. 다 아셨죠? 결제, 운송, 보험. 자, 여러분 지금 준비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큰 흐름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료와 관련돼서는 뭐다? CIS가 또 등장했네요. CISG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CISG는 몇 조까지 봐야 된다? 끝까지 다 봐야 된다. 89조까지는 봐야 된다. 뒤는 뭐 기술적 부분이니까. 89조까지 보는데 1조부터 여러분 24조까지가 바로 우리
이 성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나머지 뒷부분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CISG가. 심지어 뭐까지? 종료 부분까지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통일법, 유엔이 만든 통일법으로서. 그래서 CISG가 종료 파트도 자, 담고 있구나라고 아세요. 양쪽에 다 걸쳐서 있다. 그리고 이 뉴욕 협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제 수업은 반복해서 여러분들 암기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수업을 통해서 완벽한 개념 정리와 암기까지 할 수 있도록 뉴욕 협약은 뭐였죠? 아까 전에 상사 중재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 소송하고 달리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뉴욕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뉴욕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냥 들어만 주세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뉴욕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미국에서 우리 결정받은 상사 중재 판정문이 우리나라에서도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관에 제출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집행이 가능해요. 이렇게 집행 처분이 되는 거예요. 왜? 뉴욕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받은 어떤 결정문을 갖고 외국 가서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까? 해주지 않죠. 그런데 뉴욕 협약에 가입된 국가는 상사 중재에 관해서 그 승인과 집행이 타국에서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최약국 내에서는. 이제 아시겠죠? 네. 이쪽이 잘못했으니까요. 이 결정대로 그러니까 우리 상사중재 판정문을 받습니다. 상사중재인이 내린 이 판정문대로 처분해 주세요라고 상대 국가에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 기관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것도 판서하시고 기억을 좀 하십시오. 이것도 판서하시고요. 자, 굉장히 쉽습니다. 당사자가 우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성립이라고 한다. 성립이라는 영어 단어는 뭐다? forma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conclusion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그 절차와 법리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과정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더 크게 보고. 자, 그리고 이 노란색 보세요.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이행해야 되겠죠. 우리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 계약. 쌍무 계약 뭐다? 당사자가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걸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어떤 의무가 있죠? 물건을 보낸 의무. 이쪽은 어떤 의무가 있죠? 네, 대금을 결제해야 될 의무. 그래서 그런 걸 이행 과정이라고 합니다. 의무에 대한 이행 과정. 그래서 운송과 보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결제. 이게 이행. 끝. 자, 그리고 종료는 뭐다? 양자가 의무를 깨끗이 이행하면 자, 계약도 깨끗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되는 것인데 일방이 자, 계약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거나 미이행하거나 불완전 이행을 하는 거죠. 제대로 이행 안 하거나 이랬을 때 위반이 발생하고 브리치가 발생하고 그 상대방에게는 구제권, 치유받을 수 있는 레미디가 이제 필요하다. 자, 생긴다라는 것이 종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완벽히 기억하세요. 네,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도 지금 나오는 용어들은 좀 기억하시고 밑에 법리에 관련된 것도 좀 기억하세요. 자, 성립에 관련된 건 뭐다? 자,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CISG. 그리고 인코텀즈. 인코텀즈는 정형거래 해석의 통일규칙. 자, 그리고 이행 관련된 것은 UCP, UIC. 그리고 헤이그, 함부르크. 자, 그 다음에 MT, 그 다음에 CMI, 다 운송 관련된 거. MIA, 그 다음에 ICC. 그렇죠. 상사중재는 뉴욕과 그 다음에 CISG. 이렇게 하시면 퍼펙트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에 있는데요. 자, 교재와 있는데. 자, 이행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셨고요. 이 성립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쉬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립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 밑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있지만 그래도 적으세요. 자, 우리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 내가 미국에 있는 제임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영어도 좀 기억하시고 영어는 우리 상무 관련 책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우리 교재에도 제가 일부러 다른 용어를 자, 넣어놨고요. 이것과 다를 겁니다. 그 이유가 뭐다? 나중에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니까. 알았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내가 자, 해외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아, 내가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수출하는 사람인데 이 휴대폰을 어디다 팔을까? 어디다 판매할까? 자, 목적 시장을 찾아야겠죠. 저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목적 시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해외 시장 조사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는 미국에 파는 게 낫겠어.
아니면 이번에는 뭐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나 이렇게 우리 판매할 수 있는 목적 시장을 찾는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한다? 해외 시장 조사라고 합니다. Overseas Market Research라고 하죠. 해외 시장 조사입니다. 그대로 기억하세요. 이것도 작성하십시오. 잠시 후에. 그 다음에 목적 시장이 선정이 됐어요. 아, 이번에 나는 미국에 판매해야 되겠다. 지금 핸드폰 판매에서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미국이다 라고 확신이 들면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해외 시장 조사를 합니다. 우리 국내의 유관기관을 이용한다거나 우리 아니면 동업자들을 통해서 우리 알아냅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목적 시장 미국으로 결정이 되면 미국 내에서 적정한 우리 거래처를 선정해야 되겠죠. 아, 제임스한테 팔아야겠다. 모 회사한테 팔아야겠다. 그래서 나의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거래처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Selection of Business Connection, 우리 거래처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목적 시장 찾고, 두 번째 그 목적 시장 내에서의 유능한 판매자를 찾는 거죠. 네, 수입자를 찾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결정이 되면 제임스라고 결정이 되면 그자한테 제의를 하는 거죠. 나는 한국에서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인데 당신한테 이런 물건을 팔고 싶어요 라고 제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의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부 다 뭐가 사용된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는 뭐가 사용되겠습니까? 통신문이 사용된다고 했죠. 통신문은 뭐다?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에 통신문이 사용되는 겁니다. 해외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 시장의 유관기관에 편지를 보낼 수도 있죠. 너희들 나라에 괜찮은 거래처 좀 소개시켜줘 라고 하면서 거래처 선정을 위해서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메일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뭐 상대 상공회의소에라든가 상대 국가에 있는 특정한 기관에다가 심지어 뭐 은행에다가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제의를 하고요. 나 이런 물건을 파는 사람이야 라고 거래 제의를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뭐를 한다? 그 받은 거래 제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상품 조회를 합니다. 인콰이어리 합니다. 프로포절, 제의를 하는 거죠. 제의. 비즈니스 프로포절을 하니까 그 제의받은 자가 마침 나는 휴대폰이 필요했는데 관심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품 조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회에 대한 뭐를 한다? 회신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임스가 제 편지를 받고 그래, 당신 물건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좀 카탈로그 같은 걸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그러한 상품 조회에 대해서 제가 회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2단계까지 오면은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여러분? 무역이라는 게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제가 제임스를 소개받긴 했는데 조금 못 믿어올 수가 있잖아요. 교재 다 있는 거니까 큰 그림 그리시는 겁니다, 지금. 이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신용조회라고 하죠. 왜냐하면 내 물품을 받고서 대금 결제를 안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신용상태 그리고 뭐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파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조회를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용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계약이 이제 체결될 가능성이 거의 높아지죠. 90%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6번과 7번입니다, 여러분. 6번과 7번. 청약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청약이라는 행위. 청약이라는 행위는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순서 배열 문제로 안 나오거나 한두 문제 나오겠지만 청약은 아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의 법리는. 보세요. 청약과 승낙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어느 법리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CISG에 언급이 돼 있어요. 기억하세요. 청약과 승낙은 어디에? CISG. 아까 성립과 관련된 법에서 CISG에 언급돼 있다. 청약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여러분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여기다가 쓸게요.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계약을 청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청약자라고 해요. 청약자. 청약자, offeror라고 합니다. offeror. 좀 기억을 하세요. offeror가 우리 청약을 받는 자를 뭐라고 한다? 피청약자. 제임스를요, 피청약자라고 합니다. offeree라고 합니다. offeree. 기억을 하세요. 수출상, 청약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 자가 제안을 하는 거죠.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자,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전달하는 무슨 의사표시?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확정적 의사표시. 나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물건을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싶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확정적 의사표시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약. 자, 이 받은 청약에 대해서 자, 피청약자가 자, 오케이 하는 거죠. 관심이 있어. 네가 지금 던진 그 조건대로 내가 받아들일게 라고 해서 깨끗이 받아들이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승낙을 하죠. 승낙이라고 해요. 승낙. 자, 이 위에 것을 청약이라고 한다. 확정적 의사표시가 바로 청약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던지는 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바로 승낙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자, 지금은 간단하게 좀 기억하세요. 청약자가 피청약자한테 이런 물건을 얼마의 가격으로 어느 정도의 수량으로 언제까지 보내줄게 라고 던졌어요. 그럼 피청약자가 그것을 받아보고 오케이 다 좋아 너희 조건이 다 마음에 든다 하면은 계약은 떳떳하게 이 승낙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formation 되는 거예요. conclusion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다? 청약과 승낙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약을 뭐라고 해요? offer이라고 합니다. offer.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자, 바라는 계약을 자, 우리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 그게 바로 offer입니다. offer. 그리고 그 받은 offer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무조건적으로 승낙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조금의 변경도 없이 경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똑같이 청약서와 똑같이 승낙하는 것을 acceptance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계약은 어떻게 된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성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계. 자, 청약과 승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하겠지만 청약자가 보낸 청약서의 내용에서 일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피청약자 제임스 입장에서는 가격이 조금 비싼데 가격에 대한 좀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수량을 조금 조정하고 싶어요. 혹은 뭐 선저기를 조금 앞당기고 싶어요. 혹은 늦추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약간 변화가 있는 상태로 던지는 승낙은 승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 청약이라고 해요. 이자가 청약자한테 던지는 오히려 또 다른 청약이 되는 거죠. 네 조건 다 좋은데 가격 좀 낮춰줘 하면 그건 반대 청약이 됩니다. 이자가 던지는 청약이 돼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반대 청약일 경우에는 계약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자, 승낙이라는 것은 자, 우리 경상의 원칙에 따라서 거울에 비친 것처럼 이런 용어들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나중에 자세히 법리적인 것까지 배웁니다. 지금은 자, 우리 프리스크린이니까 경상의 원칙에 따라서 깨끗하게 일치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약이 이제 성립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양자는 조건 합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조건 합의. 이런 조건 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물품이 오는데 품질은 어떤 품질이어야 되고 자, 뭐 어떠한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너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을 하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해요. 그걸 조건 합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건 합의. 자, 물품에 대한 합의도 하고, 자, 분쟁에 대한 합의도 하게 되죠. 자, 쓸게요. 자, 물품에 대한 합의랍니다. 물품. 가격은 얼마로 하자, 또는 물품에 대한 합의와 분쟁 해결에 대한 합의. 자, 이런 걸 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자,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국제 매매 계약의 특성, 자, 법리적인 특성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낙성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만 주세요. 낙성 계약. 자, 낙성 계약. 자, 첫 번째, 우리 국제 무역 계약. 무역 계약의 법적 성질. 성질은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뭐다? 첫 번째,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은 뭐냐면요, 양자의 합의를 통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양자의 합의를 통해서,
자, 계약은 성립한다. 이게 납성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쌍무계약은 나중에 다 배웁니다. 쌍무계약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통해서 양자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즉, 셀러는 물건을 인도해야 되는, 계약과 합치하는 물건을 인도해야 되는 의무. 자, 그리고 바이어는 자, 그에 상응하는 뭐 어떤 의무?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의무. 그렇죠. 그게 바로 쌍무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계약. 유상계약이라는 건요, 쌍무계약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셀러 입장에서는 물건 보내면 어떤 걸 받을 권리가 생깁니까? 대금 결제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계약을 통해서. 어떤 대가의 어떤 수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걸 유상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는 어떤 개념이다? 자, 물건을, 내가 대금을 결제해준 대신에 내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 우리 이익이 있잖아요. 그런 이익과 관련된 것이 바로 유상계약이라는 겁니다. 이건 의무와 관련된 거, 이것은 이익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기억하시고, 맨 마지막에 분료식 계약입니다. 분료식 계약. 분료식 계약이란 건 뭐다? 네. 분료식 계약이라는 것은,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사자가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약서 안 써도 돼요.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요식성이 없는 겁니다. 자, 분료식이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당사자가 계약서를 꼭 작성할 필요가 없다. 구두로도 가능하다. 만약에 이게 빠지면 요식계약이다 하면은 틀린 거예요. 우리 매매계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은 자, 요식성이 없습니다. 구두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 작성은 여러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생략 가능한 단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러 것도 좀 기억을 하세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지금 큰 틀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첫 번째, 자, 해외 시장 조사, 그 다음에 뭐다? 거래처 선정, 그 다음에 거래 제의를 하죠. 선정이 되면, 제임스라고 선정이 되면 거래 제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상품 조회를 해주죠. 그럼 뭐 한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죠. 그것을 신용조회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 자세히 배웁니다. 신용조회에서는 또 3가지 중요한 경우가 있고 또 5가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구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배울 내용이니까 신용조회에서는 그런 거라죠. 자,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진, 제임스가 도대체 어떤 성격의 회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캐릭터 조사랍니다. 즉, 사업의 어떤 도덕적인 평판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 영업의 형태를 보는 거죠. 나중에 자, 채무를 자, 우리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뭐 신용조회 관련해서는 캐피탈도 조사합니다. 캐피탈이 뭐죠? 자본에 대한, 즉 재정 상태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보통 은행을 통해서 혹시 부채가 너무 많지 않은지, 혹시 어느 회사에 돈을 안 준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또 캐파서티도 봅니다. 캐파서티는 뭐다? 능력이라고 하죠. 능력. 그래서 이들의 뭐 연간 매출 또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아, 나의 수익에 조금 도움이 될 회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 써놓으십시오. 이걸 3C라고 합니다. 3C. 자, 나중에 보실 겁니다. 자, 캐릭터, 자, 그리고 캐파서티, 자, 그리고 캐피탈. 이 3가지가 신용조회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절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 뭐다? 바로 청약과 아퍼다. 자, 청약 아퍼와 승낙 업셉턴스다. 청약은 뭐다? 청약의 정의를 좀 외우십시오. 자, 청약자가, 이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청약자가, 자, 피청약자에게 쓰세요, 같이. 예, 바라는, 자, 확정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확정적 의사표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 그냥, 자, 지금 지면상 확정적 의사표시만 적겠습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성립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성립된 계약의 특성은, 자, 이렇다.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성립의 과정을 지금 보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조건을 합의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쓰셨어요. 지금. 예, 쓰셨고요. 쓰신 거 밑에다가 다시 이거 한번 쓰십시오. 네. 주요 조건을 좀 합의해야 돼요. 우리 성립 과정에서. 자, 계약서에 쓰는 내용이겠죠. 계약서에.
그건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썼네요. 물품에 대한 것들을 조건 합의하고 분쟁 해결이 일어났을 때 또 어떻게 해결하자라는 뭐 상사 중재로 가자 또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조건에 대한 합의를 한번 적을게요. 지금은 크게 목차 위주로 보시고 나중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교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제가 효율성, 압축적 정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제 수강생분들은요, 이 조건이 되게 내용이 많잖아요.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QQPPP-SI.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QQPPP-SI. 이게 물품에 대한 이 조건 합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Q가 뭐다? 퀄러티에 대한 합의. 너가 나한테 인도하는 물품은 이 정도 품질은 갖춰야 돼. 라는 품질 합의. 자, 품질 조건에 대한 합의. 퀄러티 텀스. 두 번째, 퀀터티 텀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다? 수량 조건에 관련된 거다. 수량은 이 정도로 한다. 이 계약서에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프라이스 텀스. 가격은 뭐 미화. 우리 달러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국 달러도 있고 홍콩 달러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술하는 거죠. 미화, 제임스야, 미화 얼마로 하자. 가격 조건. 그리고 페이먼트는 요거랑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가격 조건은 정말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결제 조건은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이런 겁니다. 너가 나한테 돈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줄래? 즉 은행에서 송금해 줄래? 아니면 아까 나왔던 그 신용장을 이용해서 줄래? 아니면 URC, 추심을 이용해서 줄래? 그런 결제 방법들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게 페이먼트 텀스는 기억하시고요. 패킹 텀스는 뭐다? 포장은 어떻게 할게? 어떤 상태로 할게? 그리고 신먼트 텀스는 뭐다? 선적 조건. 언제까지 선적을 마무리해 줄게. 이런 선적에 관련된 조건 합의. 그리고 보험은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내가 보상을 해줄게. 뭐 양자 둘 중에 일방이 보험을 부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합의합니다. 한번 외우실까요? QQPPP-SI. 그럼 완벽하게 외우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물품에 대한 이렇게 조건들을 정리하셨고요. 물품이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쓰세요. 물품. 영어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또 분쟁 해결 조건들을 또 합의하게 됩니다. 써놓으세요. 분쟁 해결 조건. 물품에 대한 조건하고 플러스 분쟁 해결 조건을 합의한다. 이러면 성립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언급이 다 된 거죠. 크게.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보셨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으셨고, 쉬운 내용도 있었을 텐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효율성과 압축적 정리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을 이렇게 지금은 파시면 안 돼요. 네, 파시면 안 되고, 큰 그림으로서 이렇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러나 그때 필요한 용어들은 이렇게 조금 숙지하시면서 필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보셨고요. 잠시 쉬시고 우리 다음부터 무역 영어에 대한 개념과 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